네, 제가 신털남인데, 예, 신문 털어주는 남자잖아요. 근데 그동안 신문을 너무 안 턴 것 같아갖고, 예, 좀 찔려서 제가, 예, 오늘 좀 털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뭐, 진투방과 더불어서 좀 틈틈이 짬짬이, 예, 좀 털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경제신문, 오늘 날짜인데요. 2015년 9월 2일이죠, 오늘이. 예, 수요일자. 한국경제신문을 좀 털어보겠습니다. 먼저 A3면인데요. 이런 기사가 났어요. 수출이 무너진다. 6년 만에 최대폭 곤두박질. 예. 수출이 안 되고 있대요. 8월 달 들어서 14.7% 급감. 올해 들어서 마이너스 행진. 예. 이거 문제는 문제죠. 그 기사 내용 잠깐 좀 읽어볼게요. 8월 수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14.7% 줄어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이를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수입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3% 줄어든 349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수입액의 감소폭도 지난달보다 더 커졌답니다. 그래서 근데 이상한 게 무역 수지는 43억 5천만 달러로 2012년 2월 이후 43개월째 흑자 행진을 지속했다. 전형적인 불황형 흑자라는 분석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수입도 줄고 결론만 얘기하면 수입액도 줄고 수출액도 줄었어. 근데 무역 수지로 보자면은 흑자라는 겁니다. 43개월째. 왜 그러냐면 수출이 줄어든 폭보다 수입이 줄어든 폭이 더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제가 뭐 지난번에 환율도 얘기했지만 이게 수출이 무너지면은 여러 가지 좀 힘든 게 있어요. 뭐 경제 성장률 떨어지고 수출업체들 매출이 뭐 쪼그라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 고용된 사람들도 수입이 줄고 뭐 그러다 보니까 또 소비를 안 하게 되고 뭐 그런 악순환에 빠지는 것 때문에 이게 안 좋고 위험한 것도 있지만 환율, 즉 외국 돈.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외환을 일정액 이상 보유를 해야 된다. 그래야 환율 방어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수출이 무너지는 것도 안 좋죠. 응? 왜냐하면 환율이 또 치솟을 수 있기 때문에. 왜? 수출이 안 되고 수출액이 줄어든다는 건 뭐예요? 어? 우리가 물건 팔고 달러를 받아오는데 달러 받아오는 액수가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반면에 근데 수입액도 또 줄었대. 그럼 뭐야? 달러가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가는 것도 많이 줄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론만 얘기하면 수출이 안 되니까는 달러가 별로 우리나라로 들어올 일도 없고 수입도 주니까 달러가 우리나라 바깥으로 빠져나갈 일도 없다. 근데 이게 차이가 수입액이 더 많이 줄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나라 바깥으로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달러가 그러니까 들어오는 것보다 더 많이 줄었다. 그러니까는 외환 보유액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만 전적으로 그런 측면에서만 보자면 흑자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런 건 이제 전형적인 불황형 흑자. 그러니까 겉으로 표면상으로 보면 흑자인데 한꺼풀 벗겨내서 보면 흑자라고 할 수도 없는 거죠, 이게. 그죠? 조금 더 읽어볼게요. 수출의 감소폭이 이처럼 확대된 가장 큰 이유는 유가다. 그죠? 유가 얘기는 뭐 지난번에도 했지만 제가 이게 문제는 문제야. 지금 뭐 잠깐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길게 보자면 이 저유가 기조는 한동안 지속이 될 거고요. 단기나 중기로 보자면 반짝 급등했다가 또 급락했다가 다시 또 뭔가 재료가 나오면 또 반짝 급등했다. 그러니까 등락을 당분간 계속 반복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등락의 폭도 우리가 주식 같은 경우에 박스권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비유를 하자면 박스권 안에서 올랐다 내렸다 계속 반복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결국은 길게 보자면 저유가 기조는 누구도 꺾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유가가 지금 이렇게 빠지면은 왜 수출이 무너질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이 뭐가 있나요? 조선,
그죠? 조선, 반도체, 석유화학, 뭐 자동차, 주로 그런 거잖아요. 예. 비중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출이 무너진다는 거는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인을 보면 수출이 이렇게 무너지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가인데, 유가가 하락하니까 첫 번째, 석유 제품 수출도 같이 덩달아서 하락하는 거죠. 그건 제가 뭐 지난 시간하고 지지난 시간에 다 말씀드렸어요. 예, 석유화학 제품 왜 그런지. 그래서 이게 유가가 빠지면 뭐 다 얘기했던 거지만 그 석유 제품에 대한 판매 가격도 덩달아서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수출액이 쪼그라든다는 거죠. 그리고 뭐 다 얘기했지만 우리나라는 거 특히 중국,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석유화학 제품 그 수출 비중에 있어서 중국에 수출하는 게 40%를 차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로 중간재죠.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우리나라한테 중간재를 수입해다가 그거를 가공을 해갖고 완제품을 만들어서 파는데 수출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제품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선박 수출이 또 안 된답니다. 지금 유가가 빠지는 바람에. 그 선박에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종류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원유를 실어 나르는 탱커라고 부르는 그 유조선도 있고, 뭐 드릴십이라고 그래갖고, 드릴이 뭐예요? 드릴 구멍 뚫는 거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배에다가 드릴을 거기다 이렇게 붙여놓은 거죠. 그래서 그런 배를 쉽이 배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드릴이 달려있는 쉽이다. 이건 뭐야? 주로 원유 시추하기 위해서 먼저 드릴십을 이용해서 예를 들면 뭐 해안 같은 경우 바다 참 밑바닥 심해 뭐 1000m, 2000m 그 지하 밑에다가 먼저 구멍을 뚫어야 돼. 그래야 거기다 시추공을 박아가지고 그 압력을 이용해서 원유를 끌어올리거든요. 그래서 원래 드릴십이 먼저 기초 작업을 해놓는 거예요. 구멍을 뚫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수출이 줄고 있대 지금. 당연하죠. 예. 이 드릴십을 그 발주내는 데는 어딜까요? 이런 원유를 시추하고 개발하는 그런 에너지 관련 업체들인데 지금 뭐 원유 가격이 기름값이 저렇게 한없이 떨어지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원유 시추하는데 그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거죠.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이 업체도. 원유값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그 기름 판매값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야. 팔아봐야 돈이 안 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발주냈던 거를 취소하든가 아니면 그러니까 배를 내가 그 잔금까지 싹 다 100% 치르고 배를 인도에 가는 그 기간을 늦춰버리는 거지. 1년, 2년씩.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우리나라 조선사들은 타격이 크죠. 돈을 빨리빨리 받아야 되는데 돈을 제때 못 받고 또 미뤄지고. 그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점이 많죠. 그래서 여기 기사에 보면 유가 하락은 선박 수출에도 대형 악재로 작용을 했대요. 그래서 대형 시추 드릴십 두 척의 인도가 미뤄진 것이 직격탄이었다. 유가가 떨어지니까 선주 쪽에서 유전 개발용 해양 플랜트 인도를 2017년 2월로 연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또 수출 예정이 있는데 그게 6억 2천만 달러짜리. 그러니까 대략 한 7천억 가까이 되겠죠. 이런 시추 드릴십 인도도 연기될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유가가 중요하죠. 유가. 그래서 이 수출이 무너지는 첫 번째 원인, 유가가 빠져서. 그래서 그로 인해서 석유 제품 수출도 줄고 선박 수출도 줄고. 그다음 수출이 무너지는 두 번째 원인은 중국의 수요 둔화입니다. 이 중국은 참 그죠?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중국에 많이 그 수출하고 있는 철강 업체들, 그 철강 수출이 또 줄어들고요. 자동차 부품도 줄어들고 있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 중국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의 그 전체 수출 비중에서 30%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이게 문제야. 그래서 그럼 중국은 왜 이렇게 수요가 둔화가 될까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렇지 뭘 왜 그래. 그죠? 그래서 뭐 이런 기사가 났어요. 이 삼면에 수출이 무너진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그 수출업체들의 주가도 그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가가 오를 리가 없죠. 응? 야, 참 큰일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지금 경제 성장률 중국은 7%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3%도 지금 힘들다 뭐 이런 기사예요. 3% 성장도 힘겨울 듯하다. 뭐 올해 하반기를 해봐야 지금 9월, 10월, 그죠? 11월, 12월 넉 달 남았는데 넉 달 안에 무슨 넉 달 만에 천지가 개벽하지 않는 이상은
이 상황을 뒤집기 힘들다 이거죠. 그 다음에 A3면은 또 이게 났어요. 중국의 제조업 경기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다. 그래서 8월 PMI가 뭔지 다 말씀드렸어요. 진투방에서. PMI가 49.7, 더블딥에 빠진 것 같다. 이런 게 나왔어요. 내용 잠깐 볼게요. 중국의 국가통계국은 중국 제조업의 성장 동력이 여전히 부족하다며 전통 산업의 구조 조정과 남부 지역의 태풍, 폭우로 인한 생산 차질 등이 8월 PMI 부진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을 했다. 국가통계국은 3일로 예정된 전승기념일 행사를 앞두고 북경, 허베이 등 수도권 지역 공장들이 공기질 개선을 위해 조업 중단에 들어간 것도 PMI 하락에 일조했다. 지난달 하순 때부터 북경 및 북경 외곽 지역에 있는 만여 개의 공장에 가동 중단 조치를 내렸고 주요 건설 공사도 중지했다. 이런 거 보면 근데 저는 참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중국이란 나라가요. 저는 뭐 진짜 재밌는 거 웃기는 나라인 것 같아 진짜. 응? 이게 뭐 국가가 개입을 해가지고 전승 기념일 행사해야 되니까는 공기질 개선해야 된다고 공장 보고 일방적으로 막 가동시키지 말래. 이런 참 이게 하긴 뭐 중국은 공산당 일당 체제고 뭐 공산당이 다 지배하니까 그죠? 그런 게 가능한 거겠죠. 그래서 이 PMI가 49.7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50이 보통 기준이다. 그래서 50 이하가 나오면 경기가 좀 안 좋다는 증거다 그랬잖아요. 그 원인이 정리하면 첫 번째 구조조정, 두 번째 남부 지역의 태풍 폭우로 인해서 생산 차질이 빚어졌다. 그러니까 생산량이 감소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세 번째 원인은 전승 기념일 행사를 앞두고 중국 정부에서 가동 중단해, 공장 가동하는 거 중단해. 이렇게 돼갖고 이제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건설 공사도 다 중지를 시켜버렸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 제조업 지수가 떨어지겠죠. 중국 제조업 경기가 더블딥에 빠진 것 같다고 진단했다. 자, 더블딥이라는 그 용어가 또 이 경제신문에 보면 심심치 않게 나와요. 더블이 뭐예요? 이중이라는 뜻이죠. 딥, D-E-E-P, 딥. 영어로 얘기하면 형용사죠. 뭐 깊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중으로 깊은 뭐에 빠졌다 이런 뜻이죠. 직역하면. 뭐냐면 경기가 하향 곡선을 그리다가요. 잠깐 반짝 뭔가 단기 재료에서 단기적으로 반짝 상승했다가 즉 좋아졌다가 다시 또 안 좋아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더블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국 경기가 더블딥에 빠진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중국이 참 안 좋죠. 말이 나와서 그러는데요. 지금 우리 증시에서도 뭐 미국의 FRB에서 지금 기준금리를 이번 달 9월에 올리네 마네 뭐 의견들이 분분하죠. 앨런 의장은 내가 올리고 싶으면 올리는 건데 뭔 말들이 많아 또 이러고 그 부의장은 아직은 또 올릴 때가 아니다 이러고 뭐 반반인데 저는 지금 미국 FRB에서 기준금리 올리냐 안 올리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물론 만약에 진짜 올려버리면 특히 증시에 충격이 당연히 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그거는 장기적인 충격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이미 다 예고가 돼 있고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항상 강조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중국이고요. 중국에서 만약에 이게 무너져 버리고 꼬꾸라져 버리고 만약에 진짜 깊은 수렁에 빠져서 그러니까 단기적인 거 말고 구조적으로 완전 꼬꾸라져 버려 가지고 회복 불가능하다거나 회복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돼 버리면요. 아마 전 세계적으로요. 그 부작용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죠? 뭐 제가 진투방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렉시트 그 그리스 사태 물론 일단락 됐지만 지금 그런 거하고는 아마 비교조차도 할 수 없을 겁니다. 이건 대책이 없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돼버리면 대책이 없다고 보셔야 돼요. 대책이. 예. 자, 그래서 뭐 그런 얘기. 그래서 지금 결론은 뭐 A3면의 결론은 수출도 무너진대. 그리고 중국도 지금 무너지고 뭐 제조업이 개판 나고 있다. 지금 작살이 나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어떻게 보면 중국 이것도 예견된 거라고 봐야 돼요. 뭐 거품으로 다 키워놓은 건데 뭐 거품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뭐 그래서 중국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제가 또 기회가 되면 또 한번 좀 자세히 분석을 해드릴게요.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그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근데 문제는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중국 그 정부에서 지도층에서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요. 그 A8면에 또 이런 게 났어요. 내 코가 석자인 삼성중공업 위탁경영 아닌 부분 경영 협력 선택. 예. 그 내용이 뭐냐면 그 성동조선해양이라는 그 조선 업체가 있습니다. 근데 얘는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 우리나라 그 조선 빅3에 비하면 규모가 좀 작아요. 매출액도 많이 작고. 그래서 이제 성동조선해양이 있는데 이게 좀 꽤 됐죠. 제 기억으로는 거의 10년, 아니 한 5년? 5년 돼가는 것 같은데 유동성 위기에 빠져갖고 채권단 자율협약에 들어간 지가 벌써 한 5년 가까이 될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러니까 현재 성동조선해양의 최대 주주가 수출입은행입니다. 얘네가 보니까 지분을 70% 이상 갖고 있어요. 수출입은행이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주로 수출에 주력하는 그 수출업체들한테 각종 금융 지원을 해주는데요. 필요하면 돈도 빌려주고, 그다음에 뭐 지급보증도 서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건데, 이제 어떻게 보면 국책은행이죠. 나라에서 세운. 근데, 삼성중공업에다, 그러니까 성동조선해양이 지금 힘드니까, 그죠? 자율협약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채권단을 위시한 그 채권단과 수출입은행 이런 데서 이게 올해부터 이 말이 나왔었어요. 사실은 이거를 너무 힘드니까 경영 정상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여기 투입된 자금을 회수할 수 있으니까 경영 정상화를 시키는데 삼성중공업에다가 위탁 경영을 맡기자. 위탁 경영이 뭐야? 야, 삼성중공업아, 니네가 성동조선해양이 자기 혼자 힘으로 스스로의 힘으로는 경영이 힘드니까 지금 니네가 대신 좀 맡아서 경영을 해줘. 이런 거예요. 위탁 경영이란 게. 그러니까 경영을 맡기는 거예요. 모든 경영 관련된 거를. 근데 삼성중공업이 지금 그럴 입장이 아니야. 아시겠지만, 뭐 대우조선해양도 그렇고, 대우조선해양도 1조가 넘는 거 부실난 거, 손실난 거를 숨겼다가 뽀록 났죠. 예.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도 2분기에 어마어마하게 손실을 입어서 1조 이상 손실이 나버렸죠. 그게 왜? 해양 플랜트 쪽에서 손실이 다 나버린 거예요. 유가 떨어지는 바람에. 그래서 헤드라인 기사가 이거야. 내 코가 석자인 삼성중공업. 그죠? 아니 나도 지금 비유하자면 우리 집구석도 지금 쑥밭이 돼갖고 지금 정신이 없는데 잘못하다 망하게 생겼는데 내가 누굴 맡아서 경영을 해. 누굴 돌봐줘 내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못하겠다 이제 배째 이렇게 나온 거예요. 삼성중공업이. 그러니까는 이 수출입은행이랑 채권단 측에서 아 그래? 하긴 니네 집안도 지금 거의 거덜났지. 정신이 없긴 할 거야. 그러면은 내가 한 발 양보할 테니까 위탁 경영 대신에 경영 협약을 맺자 이거. 협약은 뭐예요? 서로 약속하는 거죠. 뭘 경영 협력 말 그대로 협력하자 경영하는데. 그러니까 니네가 전체를 다 일괄적으로 맡아서 위탁 모든 경영을 다 하지 말고 그러면 파트별로 나누자. 그래서 영업 관련된 거, 그 다음에 구매하는 거, 그 다음에 배 만드는 생산하는 거, 그 다음에 뭐 기술, 배를 만드는데 그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거는 삼성중공업이 니네가 맡아서 이름을 해서 좀 해라, 주도적으로. 대신에 재무 관련된 거, 노무 이런 거는 우리 수출입은행이 맡아서 할게. 이렇게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삼성중공업이 우린 때려 죽여도 위탁 경영 못 하겠다. 그러니까는 배째 이러니까는 알았어 그럼 그렇게라도 좀 하자 이렇게 된 거죠. 급하긴 더럽게도 급했나 보네. 그 수출입은행에선 이렇게라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5년차 자율협약이 됐는데 뭐 살아날 기미가 안 보여. 지금 아시겠지만 뭐 조선업 자체가 A3면 조금 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뭐 거의 쑥밭이 되고 작살이 나고 있죠. 지금 유가 빠지는 바람에. 살아날 기미가 안 보여. 그러니까 최대 주주가 수출입은행이야. 은행이란 말이야. 은행. 예? 은행이 조선업이 뭔지 알겠습니까? 그냥 돈 빌려준 건데. 그죠? 그래서 뭐 그런 기사예요. 이렇게 하기로 했다. 근데 여기 기사 내용에는 뭐 시너지 효과가 날 거다. 둘이 이렇게 하면. 근데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개뿔 무슨 시너지. 저는 이것도 힘들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뭐 누차 얘기하면 삼성중공업이 지금 존폐의 기로에 서 있을지도 모르고 앞으로 경영을 계속 해나갈 수 있는지도 모르는 되게 위기인데 그렇다고 유가가 지금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기나 중기적으로 봤을 때 반등을 나올 일도 만무하고
이 정신이 있을까요? 과연 성동조선해양에 신경 쓸 정신이? 예? 뭔 시너지? 예. 어떻게 보면 삼성중공업도요, 내가 보기엔 마지못해서 또 아는 거예요. 그냥 수출입은행에 밑보여서 미운털 박혀서 좋을 거 없으니까. 예? 얼마나 여기 뭐 집중해서 이 성동조선해양을 돌봐줄 수 있을까요, 얘네가? 나 살기도 바쁜데, 내가 당장 죽게 생겼는데. 그죠? 강제로 또 맡긴 거지. 근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명분은 이거래요. 삼성중공업은 해양 플랜트와 초대형 선박의 강점이 있고, 성동조선해양은 180K급 벌크선, 158K급 탱크선 등 중소형 선박 건조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 신규 선박 수주를 주선하는 동시에 누가? 삼성중공업이 영업망을 활용해서 성동조선해양으로부터 블록 등 부품을 제공받겠다는 구상이다. 아이 뭐 공급을 뭐 부품을 공급받고 지랄이고 떠나서 배가 팔려야 말이지. 졸라 만들어도 졸라 안 팔리는데 이게 말이 되나 이게? 그리고 참 한 가지 좀 팁을 알아두실게요. 지금 실제로도 특히 우리나라 그 대형 그 수출 업체들 보면 그 주주 구성을, 그죠? 전자공시 이런 데 들어가셔갖고 주주 구성을 보시면 최대 주주 또는 2대 주주가 이 국책은행인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은행은 아니더라도 나라에서 만든 그런 그 공사, 예를 들면 예금보험공사라든가 뭐 최대 주주가 또는 산업은행이야. 아니면 여기처럼 여기 성동조선해양처럼 수출입은행이야. 이런 데는 이런 걸 딱 보시면은요, 제일 먼저 떠오르실 건 이겁니다. 과거에 왜 얘네가 산업은행 이런 데가 왜 최대 주주 또는 2대 주주가 됐을까요? 이유가 거의 90% 이상 다 이거야. 뻔해. 과거에 돈 빌려줬다가 돈 못 받아가지고 출자 전환 시켜놓은 거야. 그래서, 그죠? 그래서 본의 아니게 최대 주주 또는 2대 주주가 된 겁니다. 응? 출자 전환이 뭐야? 전환 바꿨다고 뭘 출자한 걸로 내가 그 기업에 원래 처음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 받고 이제 돈을 빌려주기로 했는데 그래서 돈을 빌려줬다? 근데 유동성 위기에 빠지면서 그 기업이 돈을 못 갚았어. 그러니까 국책은행이나 이런 데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다고 야 너 돈 못 갚았어? 그럼 우리 경매 붙여버려. 이러면은 원금을 만약에 1,000억 빌려줬는데 경매 붙여갖고 건질 수 있는 돈이 1,000억이 되나요? 1,000억보다 훨씬 적지? 그 문제가 생긴다고. 그건 이제 공적 자금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손실을 줄여서 원금을 다 뽑아내야 될 거 아니야. 받아내야 될 거 어떻게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기업에 투자한 걸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분을 가꾸는 거죠. 내가 투자 액수만큼.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최대 주주 혹은 2대 주주가 됐던 거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내가 빌려준 대출해줬던 자금을 어떻게든 회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에는 M&A 시키게 돼 있습니다. 매각 팔아먹게 돼 있어. 예? 그래서 이런 거 보시면은요, 뭐 경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그리고 시간이 꽤 걸리겠지만, 결국에는 M&A 이슈가 나오겠구나. 그걸 딱 판단을 하셔야 돼요. 예? 생뚱맞게 일대 주주가 뭐 예금보험공사네? 그럼 재빨리 그런 걸 떠올리시라고요. 아시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성동조선해양도 그 수출입은행이 일대 주주인데 얘네가 왜 삼성중공업이 우린 못 맡아 이렇게 배째 그러니까 왜 협약이라도 맺자고 매달렸을까요? 이렇게 해서라도 경영은 어느 정도 정상화 시켜놓고 나중에 M&A 즉 매각 팔아먹어서 그 공적 자금 회수하려고 이러는 거야. 한 푼이라도 더 원금 건질라고. 이자는 고사하고 이자는 포기하고 그냥. 그죠? 근데 제가 예언을 하자면요, 이렇게 해서 한 1년 2년 되고 나면 이제 삼성중공업 보고 야 니네가 이거 사라 그냥 이러면서 또 강매할 것 같아. 압력을 넣을 것 같아. 왠지 조선업황 좀 좋아지면. 뻔합니다. 예, 그렇고요. 예. 자, 너무 길게 하면 또 지루하니까. 자, A13년에 또 이게 났어요. 미국 이번엔 1조 달러 비용 미세먼지 규제안 검토. 오바마 기후변화 초강수. 미국 재계 강력 반발.
뭐냐면은 탄소 배출권이라고 있잖아요. 탄소 배출권. 근데 그거는 제 1탄이었고 제 2탄이 이제 미세먼지까지도 이제 규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그죠? 아, 탄소 배출권에 이어서 이번에는 미세먼지 규제 방안까지. 미세먼지법. 잠깐 읽어볼게요, 기사. 지난달 초 온실가스 규제 방안, 이게 탄소 배출권이죠. 규제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다음 달엔 미세먼지 배출 규제 방안을 발표한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누가 지랄 연병을 할까? 누가 지랄할까요? 제조업체들이죠. 제조업.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석유화학 업체들 또는 정유업체 이런 애들. 왜 여기는 그 탄소 배출도 마찬가지지만 탄소 배출도 많이 하지만 또 하나 뭐 같이 맞물려 있는 거예요. 탄소 많이 배출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따라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까지도 다량으로 배출이 되겠죠. 당연히. 그죠? 그 얘네가 반대한다. 들고 일어나서 반대하죠. 당연하지. 왜? 비용이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던. 왜냐하면 지금 뭐 집진 장치 그것도 설치해야 돼. 그다음 기술 개발, 연구 개발해가지고 최대한 탄소하고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여야 돼. 돈 들어간단 말이야. 그죠? 싫어하지.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의 핵 협상 종결과 함께 기후변화 대책을 집권 후반기 핵심 의제로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온실가스 규제라는 평가를 받았었는데 미세먼지도 그럴 것 같아. 그래서 이게 다음 달이네요. 오는 10월에는 미국 환경보호청을 통해서 미세먼지 규제 강화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죠? 이에 대해 미국의 재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그죠? 근데 이 오바마 이 사람이요. 그 상원 의원 시절에 그 탄소 배출 그 법안, 탄소 배출을 규제하는 법안을 최초로 만든 사람이에요. 오바마 씨가. 그래서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사람을 놓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물론 이제 지금 미국에 그 상원, 하원을 공화당이 다 장악을 해버렸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지금 상황이 안 좋아. 오바마 입장에서. 오바마는 민주당이잖아요. 이런 법안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의회, 즉 우리로 치면 국회 이런 데서 승인을 해줘야 돼. 통과를 시켜줘야 되는데 만약에 협조를 안 해버리면 오바마가 아무리 밀어붙여도 법안 통과가 안 되니까 의미가 없다는 거죠. 로비 하겠죠 이제. 예, 어디서 이 제조업체나 석유화학 메이저급 이런 그 어마어마하게 큰 기업에서 이제 우리나라로 치자면 상임위원회, 법사위 이런 데 쫓아가서 이제 막 로비를 열라 하겠죠. 미국에서도 얼마 전에도 또 그랬죠. 오바마 대통령도 그러잖아요. 총기 규제하자. 그 법안 만들자 그러는데 말로만 하고 아직도 못하는 이유가 미국의 그 총기 만드는 그 메이저 회사에서, 메이저 기업에서 어마어마하게 로비를 하잖아요. 그 법안 못 만들게 하려고. 그래서 안 되는 건데 그것도 똑같이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시간은 좀 걸릴 거예요. 워낙 이제 로비가 심하고 반발이 심하니까 이게 통과가 만약에 된다고 해도 시간은 꽤 걸릴 겁니다. 근데 주식 투자하시는 분 그 위해서 잠깐 또 하나 뭐 말씀드리자면 이 신문 기사를 이렇게 쭉 보다 보면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참고로 그 탄소 배출권 관해서는 후성이라든가 후성 그다음에 슈캠스 그런 게 이제 어떤 이런 그 이슈 나올 때마다 관련 종목으로 회자가 되고 있죠. 그 미세먼지 관련해서 뭐가 있을까요? 그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세종공업이라는 그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물론 그건 이제 자동차요. 자동차 그 배기가스를 줄여주는 자동차 매연 저감 장치라는 그거를 이제 기술을 개발을 해가지고 그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인데 세종공업. 그건 이제 자동차 쪽이긴 하지만 그런 쪽. 그리고 그 두산중공업 같은 데서 이제 그 집진 장치를, 집진 그 설비, 그걸 또 해주죠. 그래서 이제 집진이 뭐야? 먼지를 집집 모은다고. 그래서 그 먼지, 미세먼지니까 지금 최대한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집진 장치, 그런 집진 설비. 그거를 또 하는 데가 두산중공업이죠. 그래서 그런 것도 관련 종목으로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신문에는 뭐 다음 달이래요. 10월 중에
초안이 나올 거라고 합니다. 미세먼지 규제 강화 방안 초안. 그래서 물론 이게 나온다고 해서 바로 통과가 되지는 않겠죠, 당연히. 이건 좀 시간이 꽤 걸릴 거예요. 워낙 반발이 심해서. 뭐 그런 기사가 났어요. 예, 그래서 일단 뭐 이게 뭐 하다 보면 또 한도 끝도 없죠. 뭐 신문에 뭐 20몇 개 면을 일일이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너무 안 해갖고 제가 간만에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좀 해봤고요. 제 나름대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거 좀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 뭐 이거 위주로 좀 했어요. 그리고 뭐 네, 그 다음에 뭐 그래도 끝내기 좀 그러니까 하나만 더 할까요? 그럼 짤막하게. A16면에 또 이게 SK 하이닉스 관련 기사가 떴어요. 3D 낸드 양산 놓고 고민 깊어지는 SK 하이닉스. 그죠? SK 하이닉스 반도체 기업이죠. 얼마 전에 최태원 회장도 사면 복권 받아가지고 지금 출소했죠. 그래서 지금 뭐 아마 내가 봤을 때 그 양반은 지금 잠도 안 잘 것 같아. 잠이 오겠어요. 그래서 지금 뭐 현안 챙긴다고 지금 뭐 발에 땀나도록 뛰고 있더라고요. 참고로 그 최태원 회장이 제일 출소하자마자 제일 먼저 방문한 곳이 SK 하이닉스랍니다. 그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게 SK 하이닉스를 신경을 제일 많이 쓰고 거기에 뭐 집중적으로 투자도 많이 하고 어떻게든 키우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사람을 놓치지 말고 이면을 보세요 그랬잖아요. 그런 게 중요합니다. 최태원 회장이 그 오랜 기간 동안 교도소에 있으셨잖아요. 근데 그걸 나와서 제일 먼저 SK 하이닉스를 제일 먼저 갔대. 왜 거기에 제일 먼저 뛰어갔을까요? 둘 중에 하나겠지. 거기가 가장 지금 뭐 위험하니까 잘못하다 망하게 생겼다거나 혹은 그게 아니라면 두 번째 이유는 거기를 제일 빨리 더 신경을 제일 많이 쓰고 있다는 얘기죠. 신경을 제일 많이 쓰고 있다는 거는 뭐예요 또? 그쪽에 투자도 많이 하고 내가 키우겠다는 뜻이죠. 이 반도체인데요. 제가 나중에 반도체 업종 얘기할 때 또 핵심 그 포인트 투자의 맥을 다 짚어드리겠지만요. 그걸 아셔야 돼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이 업종에 따라서 특히 업종 투자하시는 분들 아셔야죠. 업종에 따라서 비수기가 있고 성수기가 있어요. 근데 이 반도체는요. 거의 7월, 8월 달이 비수기예요. 그래서 이 주가도 차트 같은 거 보시면 대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보자면 7월, 8월 달이 다 바닥을 기입니다. 주가가. 그러다가 이제 찬바람 불고 한 4분기에 접어들기 시작하면은 4분기 초 이때쯤 이제 올라가요. 주가가. 그걸 반드시 아셔야 돼요. 응? 그래서 참고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 주력 생산품이요. D램이요, D램. D램이 뭐냐면 그 메모리 반도체. 이것도 뭐 어려운데 또 얘기하자면 지금 업종 터는 시간이 아니니까 짧게만 얘기할게요. PC나 스마트폰에 보면 우리가 사진, 특히 스마트폰 예를 들면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잖아요. 그럼 저장이 되잖아, 거기. 그래서 내가 플레이 언제든지 꺼내서 재생 틀어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거는 메모리 반도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비휘발성. 그래서 전원이 꺼져도 파워가 나가도 거기에 다 그죠? 메모리가 기억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 안에 다 저장이 돼 있다는 거예요. 비휘발성. 날아가지 않는다고 전원이 나가도. 그죠? 그걸 주로 만드는,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스마트폰이면 모바일 D램 쪽을 주로 양산을 해요. 주력 제품이 그거예요. 그리고 서버용 D램 이런 거. 거의 전부 다 메모리 반도체죠. D램. 그게 주력 제품인데, 신문 기사 내용 핵심은 뭐냐면, 내용 정리하면 그거예요. D램만, 기존에 하던 D램만 계속 만들어 갖고는 힘들다, 이제 점점. 그래서 삼성전자가 점유율 1위죠.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는. 근데 2등이 SK 하이닉스인데, 지금은 그 격차가 점점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 무슨 얘기가 삼성이 더 앞으로 막 나가고 있다고 지금. 그 원동력이 뭐냐면요. 3D 낸드 때문에 그래요. 3D 낸드.
3D가 뭡니까? 입체. 이 3D 낸드도 플래시 메모리야. 메모리 반도체 일종이에요.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는요, 크게 봤을 때 3D 낸드 플래시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쓰던 이 D램이 있어요. 근데 SK 하이닉스는 아직까지도 D램이 거의 주력 제품이고 3D 낸드 플래시 메모리 쪽은 좀 약해요, 지금. 근데 삼성전자가 그걸 기술을 개발을 했죠. 그러니까 3D 낸드가 뭐냐, 또 얘기 길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발상의 전환을 이루어갖고 삼성 쪽에서 메모리의 기억 용량, 왜 우리가 뭐 500기가, 1기가 뭐 이러잖아요. 요즘에 1TB까지 나왔잖아요. 기억의 용량을 점점 늘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게 적층이라고 그래서요. 3D 입체로 세로로 아파트를 떠올리시면 돼요. 아파트. 1층, 2층, 3층, 4층 고층으로 계속 쌓아 올리면은 그 기억 저장시킬 수 있는 용량이 무제한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존에는 적층식이 아니었어. 예? 아파트처럼 1층, 2층, 3층 쌓아 올리는 게 아니었어. 기존에는. 근데 그 삼성전자에서 발상의 전환을 해갖고 발상을 바꿔갖고 야, 우리가 이걸 아파트처럼 1층, 2층, 3층 계속 소자를 쌓아 올리면 공간도 많이 차지 안 하면서 메모리 용량을 대폭적으로 늘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삼성전자예요. 그게 3D 낸드, 3D 입체라고 3D. 낸드 플래시고 그게 메모리의 일종. 근데 SK 하이닉스는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삼성에서 저렇게 너무 앞서 나가고 치고 나가니까 이제 불안감을 느낀 거죠. 그래서 우리도 더 이상 D램만 갖고는 안 되겠다 싶어갖고 우리도 그럼 3D 낸드 플래시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최태원 회장이 이제 발등에 불 떠는 마음이 급한 거죠. 근데 여기 헤드라인 기사에는 왜 3D 낸드 양산 놓고 고민이 깊어지는 SK 하이닉스 그랬냐면 이 반도체 사업은요, 꼭 아셔야 될 게 대규모 장치 산업이에요. 예?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해야 돼. 공장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거기 기본 그 공장 하나 세우는데 1조, 2조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공장을 지금부터 짓는다고 해서 한 달 만에 뚝딱 하고 공장이 다 만들어지냐? 아니야. 1년 이상 걸려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얼마 전에 중국 시안에다가 어마어마한 그 반도체 공장을 새로 만든다고 막 그때 신문에서 떠들고 그랬잖아. 그래갖고 반도체 관련된 그 장비 관련 주들이 막 주가가 날아갔단 말이에요. 에? 공장을 대규모로 지으면 거기 장비들이 막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 꼭 아셔야 되는 게 이것도 기본이야. 어디서 대규모 공장을 이번에 건설을 한다 그러면 꼭 반도체 업종뿐만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공장이 뭐야? 물건 만들어내는 데냐? 제품 만드는 데잖아. 그럼 제품을 만들어내려면 거기 설비도 필요하고 기계도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 걸 관련한 종목들의 주가가 일시적으로 올라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단기로 보고 투자하는 거죠. 그죠? 스마트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나라 처음 스마트폰 나왔어요. 스마트폰 관련 부품주들. 그죠? 많잖아요. 뭐 삼성전기, 자화전자 이런 거 주가 엄청 날라가 폭등 나왔었잖아요. 스마트폰 초기에. 지금이야 뭐 한물 같지만. 예? 그래서 이런 거를 반드시 아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이걸 제가 나중에 또 정리해 드릴 건데 시리즈로 제 나름대로 기억하기 쉬우시라고요. 서태지와 아이들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서태지가 잘 나가니까 아이들까지 같이 따라간다. 서태지와 아이들. 나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 아니에요. 서태지와 아이들 mem버 누구 있었어요? 서태지 말고 양현석과 이준호 씨 있었잖아요. 댄서. 양현석 씨야 지금 뭐 YG 엔터테인먼트 만들어갖고 뭐 승승장구하고 있지만. 서태지 씨가 인기가 폭등이 나오니까 덩달아서 그분들도 같이 인기를 얻었잖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뭐 자동차 부품, 스마트폰 부품, 반도체 관련된 장비 이런 것들은요. 완제품 만드는 종목이 날라가야 같이 간단 말이야. 응? 그래서 제가 서태지와 아이들, 서태지가 잘 나가니까 아이들도 덩달아 잘 나가는구나. 또 투자 팁으로 기본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SK 하이닉스가 그래갖고 이제 3D 낸드 플래시를 양산할 수 있는 공장을 짓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고민이 깊어? 아까 얘기했죠. 이게 뭐 한두 달 만에 뚝딱 하고 공장이 완공이 되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데 그동안 삼성전자는 가만히 있나? 더 앞서 나가겠죠. 그럼 그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질 거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게요. 모든 사업 비즈니스는요.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예? LG전자가 왜 저 모양이 됐습니까? 예? 왜 LG전자가 왜 저렇게 됐어? 또 짧게 말하면 그 예전에 스마트폰 처음 나올 때 그 당시에 남용 부회장이란 분이 계셨었어요. 남용 부회장. 그분이 원래 그래서 LG전자에서요. 스마트폰 사업부를 만들었었어요. 원래. 근데 남용 부회장 그분께서 이제 새로 부임을 해 오시면서 한마디 이거지. 야, 뭐 쓸데없는 그걸 만들려고 그래. 야, 그거 없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근데 삼성에서는 그때 막 그 사업부도 만들고 해갖고 이제 이걸 이 스마트폰을 키우겠다 그래갖고 그 지금 잘 나가잖아요. 삼성전자가.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시기를 놓쳐버린 거죠. 타이밍을 LG전자가. 그래갖고 지금 스마트폰에 있어서는 안 되잖아 지금. 삼성을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투자 타이밍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예? 지금 와서 뭐 땅을 치고 후회해봐야 뭐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으니까 지금 자동차 전장 부품 쪽에 그룹을 사활을 걸겠다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LG전자가. 근데 삼성에서도 한답니다. 그걸 또. 그래서 LG는 내가 봤을 때 삼성 때문에 안 돼. 삼성이 없으면 1등을 할 거야 아마. 그래요. 그래서 지금 그 경기도 이천에 SK 하이닉스 공장이 있잖아요. 반도체 공장. 그리고 충북 청주에 있는데 여기 기사 내용은 그래요. 그래서 뭐 충북 청주에다가 새로 공장을 짓겠다고 하는데 그 공장은 아무리 빨라봐야 2018년도나 돼야 완공도 아니야. 그때나 착공할 수 있답니다. 그죠? 근데 이게 새로 공장을 짓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대안인데 기존의 그 라인을 약간 바꿔가지고요. 바꿔갖고 우리가 증설한다고 그러잖아요. 설비를 늘려. 그러니까 기존의 그 이천 공장 같은 데서 거기는 이제 D램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그런 공장인데 그 설비를 약간 바꿔가지고요. 3D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생산할 수 있는 그 설비를 새로 그 증설을 하면 그것도 하나 방법이 될 수 있는데 그것도 쉬운 방법은 아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야, SK 그 2015년 2분기 SK 하이닉스 수익 구조를 보니까요. D램이 와 1조 3,410억인데 이쪽이 90% 이상을 차지한다고 나오네요.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2016년 내년이죠. 각사 3D 낸드 그 플래시 메모리 비중을 여기 뭐 통계가 나와 있는데 삼성전자가 26%를 차지할 걸로 예상이 된답니다. 1등이죠. 2등이 도시바, 일본의 도시바. 꼴랑 8%. 3등이 미국의 마이크론. 거의 빅3죠. 8%. 아, 우리 SK 하이닉스 4등이랍니다. 7%, 꼴랑 7%. 삼성전자하고 격차가 너무 벌어지네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최태원 회장이 출소하자마자 SK 하이닉스로 달려간 것 같아요. 뭐 그런 내용이에요. 기사 내용이. 근데 저도 봤을 때 SK 하이닉스가 조금 좀 힘들긴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반도체는요. 또 참고로 업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전방 산업이 호황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반도체도 부품이잖아. 반도체가 주로 어디 들어가요? 웬만한 데 다 들어가잖아요. TV, 뭐 냉장고, 세탁기, 스마트폰, 뭐 PC 이런 거. 근데 가장 그 기대치를 걸었던 데가 아무래도 스마트폰이죠. 모바일이니까 스마트폰. 그 다음에 뭐 태블릿 PC 이런 거.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 판매량을 좀 유심히 봐야 돼요. 그래야 반도체도 서태지와 아이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같이 따라가니까. 근데 한 가지 좀 희망을 걸어볼 만한 건 이제 그 자율주행차가 분명 이건 대세니까 꺾을 수 없죠. 활성화 될 겁니다. 근데 그것도 뭐 시간은 걸릴 거야. 그렇게 되면 거기다 막 반도체가 엄청나게 들어갈 겁니다. 그럼 새로운 시장이 하나 또 열리는 거죠. 그때는 호재가 되겠죠. 반도체 업체 입장에서는. 예, 그래서 뭐 A16면에 이런 기사가 떴어요. 그래서 뭐 잠깐 내용 정리해드렸고요. 시간 관계상 지루하실까봐 제가 오래간만에 진짜 한 신털남인데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에 또 털어드릴게요. 그래서 항상 이 경제신문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강조하죠. 경제신문을 멀리하시거나 등한시하시면 결코 투자해서 큰 수익을 거둘 수 없습니다. 제가 단언하겠습니다. 경제신문 안에 모든 투자 아이디어가 다 들어있습니다.
멀리하지 마세요. 경제신문을. 어렵다고 팽개치지 마십시오. 경제신문을 안 보면서 무슨 주식 투자를 한다는 겁니까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맨날 돈 까먹고 앉았는 거예요. 누가 사래니까 그냥 좋은가 보네 그러고 막 사버리고. 마치겠습니다.